네, 1시가 돼서 진행해도 될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조우진이고요. 네, 앵귤러 첫걸음이란 책을 6월 1일 날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또 감사하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즐겁게 누렸던 앵귤러를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세미나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사실 오늘 비가 올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다행히 비는 안 오지만 덥죠. 네,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되도록이면 앵귤러로 이제 뭔가 만들어 볼 때 덜 부담스럽고 덜 어렵도록 좀 큰 그림을 오늘 좀 알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이제 바로 강의 들어갈게요. 네, 저는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사실은 아마 앵귤러 첫걸음 책을 썼다고 해서 프론트 엔드를 전업으로 하는 걸로 혹시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처음 앵귤러를 접한 이유인 것도 사실 이제 백엔드에서 어드민 운영 툴 만드느라 쓰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는 일은 주로 백엔드 그 API 개발하고 연동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자바랑 스프링을 거의 밥 먹듯이 쓰고 있고 요즘에는 좀 검색 때문에 일라스틱서치를 쓰고 있는 사실은 이제 앵귤러는 뒤에서 운영 툴 만들 때 주로 재밌게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분산 시스템이랑 이제 RX 기술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앵귤러도 이따 맛은 아니고 그냥 오늘은 소개는 못하지만 네, 리액티브 X에 관심이 많고 뭐 도커에 관심이 많고요. 네, 지향하는 바는 기술적인 거와 전혀 상관없는데 어떻게 하면 롱런한 삶을 살까? 저희 개발자들의 삶이 고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삶을 살지 또 개인적으로는 좀 사회적으로 뭔가 공헌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아까 잠깐 소개하셨지만 그런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저자고요. 어제 덕분에 제가 앵귤러 JS 1 한 3년 쓰고 앵귤러를 베타 딱딱지 붙을 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거의 온갖 버그들과 함께 제가 RC까지 따라가면서 이제 뭐 소소하게 타이포랑 거기 막 이슈도 막 제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정식 버전 벌써 봤을 때 되게 마음이 뿌듯했었거든요. 그 경험이 이제 책을 쓰는 책을 쓸 수 있는 자산이 되었던 것 같고요. 뭐 책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네, 제가 코드에 정말 집중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저도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구두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저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다루는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은 앵귤러 자체를 다루기에 앞서서 제가 여기 참가하신다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청해 주셨을 때 각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를 이제 답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다양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개발 연차로 따지면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학생부터 시작해서 뭐 선배님들까지 되게 다양한 분들이 와 계세요. 근데 사실 연차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더군다나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변화가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주변에 이제 앵귤러를 이제 도입하는 것 같이 이야기도 하고 주변 이제 선후배 개발자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너무 이제 프론트엔드 쪽 개발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니까 이것 때문에 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앵귤러도 그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의 변화와 성장에 그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첫 시간은 주로 앵귤러보다는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을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 70% 되는 분이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자바가 익숙한 사람이고 자바스크립트는 정말 전 현업에서 당장 사용자 뷰에 보이는 일은 하진 않아요. 사실 저는 주로 백엔드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프론트엔드 최근 트렌드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앵귤러에게 필요한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을 나눠놓긴 했는데 제가 이거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게 될지 잘 몰라서 일단 두 개 나눠놓긴 했는데요. 아마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발표의 핵심은 사실 이제 이거 아키텍처를 꼭 설명하는 게 제 목표예요. 사실 이제 리액트나 Vue.js랑 다르게 앵귤러는 이제 프레임워크이다 보니까 기본 구조가 딱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한번 내가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앵귤러는 그 학습 곡성이 높다. 이거 배워서 뭐 하냐. 뷰는 금방 몇 개 보면은 금방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페이지짜리 간단한 거 만들 땐 뷰를 써요. 사실 리액트는 안 쓰고 요즘엔 뷰가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뷰를 쓰긴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순간이 이제 개발하다가 이게 페이지 양이 많거나
어떤 구현해야 되는 어떤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저는 뷰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앵귤러를 재밌게 쓰고 있고, 근데 아키텍처를 한번 훑고 들어가시면 적어도 이제 각자 공부하시는데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지극히 한국적인 환경을 가정한 이제 데모라기보다는 이제 뭐 간단한 제가 어떻게 이걸 쓰는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스프링 부트 아니면 이제 옛날 약간 레거시면은 스프링 MVC 기반으로 앵귤러를 쓰고 있어요. 전 회사였던 이제 이미 책에 나왔으니까 티몬에 있을 때는 사실 운영 툴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상품을 판매하고 올리는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에 앵귤러를 도입했거든요. 그때도 스프링 MVC 기반의 앵귤러 마지막 베타 RC4일 때 제가 작업 다 하고 나왔는데 사실 뭐 전혀 실무에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뭐 간혹 IE8 때문에 대응이 안 돼요 얘기하실 수 있는데 IE8은 대응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IE 한 10 이상부터는 아마 어지간한 부분들은 다 막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도 많이 해결이 되었고 해서 뭐 현업에서 쓰는데 문제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앵귤러 CLI랑 스프링 부트랑 주로 운영 툴을 쓸 때 빨리빨리 생산성 있게 만들 때 이걸 사용한다. 네, 이런 환경을 갖고 있고요. 이걸 설명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오늘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제 강의 그에 기대하는 바나 질문들을 적으셨는데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좋을 텐데 사실 오늘 이 내용들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거나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라면은 쉬는 시간이나 또는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다루지 않는 내용들은 프론트엔드 웹 개발에서 되게 이렇게 스코프가 좁은 걸 다루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 하나하나 다루다 보면은 사실 이 세션 3개 가지고 앵귤러를 다 본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일이 다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사실 책에 서문을 적었지만은 적어도 jQuery라든지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나 OOP의 개념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이건 프론트엔드는 알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 강의에서는 타입스크립트를 설명하진 않아요. 사실 타입스크립트도 이따가 잠깐 설명하겠지만 타입스크립트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텍스와 피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루는 발표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강의는 앵귤러가 중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앵귤러가 이제 프레임워크이기도 하지만 다양하고 방대한 그런 API들을 편의성을 위해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일일이 또 이것들을 설명하진 않아요. 이것들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가셔서 매뉴얼을 보거나 요즘에 또 다양한 책들 또 많은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뭐 블로그 보시면서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들 다루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뭐 구급 이슈, 뭐 어떤 분이 뭐 저한테 그런 서버 사이드 렌더링 물어보긴 하는데 앵귤러도 지금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 앵귤러 프리부트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개발 중에.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진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간에는 다루지 않게 될 것 같고요. 또 앵귤러가 RxJS를 아주 하드코어하게 내부에 쓰고 있는데 그 내용도 이 시간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들은 오늘 다루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귀한 시간 내어서 오늘 자리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세미나의 목표는 첫 번째,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이제 업무에 가셔서 내가 스스로 앵귤러 프레임워크를 공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좀 벗어나서 좀 여러분들이 혼자 학습하는데 마중물을 붓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이 세미나의 목표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제일 핵심, 이 앵귤러 프레임워크의 전체 구조를 좀 한눈에 좀 오늘 보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제 개인적 목표고요. 하나 좀 보태면 이 첫 세션을 듣고 나서 어디 가서 이런 키워드 얘기하면 아, 나 그거 알아 하고 살짝 아는 척하는 정도까지는 오늘 좀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네, 발표에 오늘 하게 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오늘 3가지 세션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그냥 인트로덕션 한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원래 계획대로 첫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프론트엔드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앵귤러 프레임워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가볍게 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그래서 2시까지는 끝낼 목표고요. 혹시 더 빨리 끝나게 되면은 뭐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빨리 끝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 옛적에 이게 응답하라 1994가 94년도의 이야기긴 한데
이 장표를, 이 그림을 뽑은 이유는 자바스크립트 이야기를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예요.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브렌던 아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 2주 만에 만들었다고 해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는. 혹시 자세한 제가 발표 중간중간마다 오늘 여기 인터넷이 안 되긴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레퍼런스를 제가 다 달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밑에 링크 있는 거 레퍼런스인데, 이게 아마 한빛미디어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말하다는 책으로 번역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원문은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영어로.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이지만, 이 브렌던 아이크라는 사람이 옛날에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 초기 브라우저에 제가 알기론 지금 이제 네스케이프 바뀌었지만 네스케이프도 이제 안 쓰죠. 네, 이 사람이 이제 2주 만에 만들긴 언어긴 해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이 브렌던 아이크라는 사람이 워낙 프로토타입이란 랭귀지의 개념과 펑셔널 랭귀지에 대한 개념이 너무 힘취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녹아서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웹에서 좀 동적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듣고 2주 만에 만든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상당히 좀 애매했어요. 이거 현업에서 쓰기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죠. 근데 문제가 많았는데 저희들을 위한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나요? 얼굴만 봐서 모르겠죠.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네, jQuery를 만든 사람이고요. 저희는 jQuery 덕분에 수많은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와 도움 셀렉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개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왼쪽이 이제 그 유명한 코프솔 책. 자바스크립트가 정말 복잡하고 조금 이렇게 애매한 언어다 보니까 스펙 하나 설명하는데도 복잡하긴 한데, 사실 이거 더글라스 크락포드라는 사람이 아마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였을 텐데, 너무 자바스크립트 스펙 자체가 애매하고 난해하고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제대로 잘 쓰기 위한 하나의 어떤 디자인 패턴 같은 것들을 제안한 책이거든요. 저는 사실 프론트엔드가 전업은 아니지만 아마 전업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셨겠죠? 사실 이 책을 안 보고는 넘어갈 수 없거든요. 자바스크립트 987을. 근데 물론 사실 이 내용이 지금 또 해당되진 않아요. 왜냐면 ES6 오면서 이런 것들, 이 더글라스 크락포드가 제안했던 많은 내용들이 ES6의 스펙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 지금은 이거를 굳이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거나 프론트엔드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자바스크립트를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넘어갈 수 없는, 꼭 봐야만 하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바스크립트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 이게 쓰기도 좀 애매하고 누구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제대로 하려면 쉽지 않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this, that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거 쓰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이 함수의 스코프 자체도 막 복잡하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랭귀지가 사실 직관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특히 백엔드 엔지니어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혼란해요. 자바스크립트가. 저도 학부 때나 대학원 때도 이렇게 써보긴 했지만, 이게 사실 저는 그래서 자바랑 C가 사실 자신 있지 자바스크립트는 굳이 사실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해상이 좀 바뀌긴 했어요. 자바스크립트도 버저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이 99년 이후로 10년 동안 전혀 스펙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2009년에 ECME5 나왔고 11년에 5.1 나오면서 이제 몇 가지 소소한 것들이 생기긴 했지만, 정말 본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는 2015년도 이제 ECME 2015라고 말하고 줄여서 ES6라고 하는 스펙이 나오면서부터예요. 이게 지금은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거의 100%에 가까운 호환 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여기는 제가 지금 ECM의 스크립트 7을 얘기했지만 이미 ECM의 스크립트 2017년도 ES8 정도 될까요? 스펙도 이미 결정이 됐어요. 지금 이제 거의 매년마다 자바스크립트 스펙이 꾸준히 변경될 정도로 최근에 JS 쪽에 그런 변화가 너무너무 빠르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예전에 되게 힘들게 개발해야 했던 문제들을 많이 언어적 측면에서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ES6 잠깐 얘기했는데 아마 다 되게 유명한 표라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밑에 사이트 가면, 오늘은 아마 인터넷 좀 환경이 안 돼서 가서 직접 볼 수 없지만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현재 각종 브라우저가 ES6를 얼마만큼 스펙으로 지원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습의 IE 계열들이 조금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는 100%에 가까운 호환성을 보이고 있고요.
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IE를 써야 하잖아요. IE를 지원해야 하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ES6을 쓸 수 있겠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역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바벨이라든지 뭐 앵귤러가 쓰는 타이스크래프트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사실 얘네들은 통칭해서 뭐 트랜스파일러, 뭐 컴파일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쓰면 IE11에서도 가능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사실 이제 이 바벨이라는 게 이 성경에서 나온 건데 이 언어가 다양하잖아요. JS 스펙이 다양한데 그거를 특정 버전의 JS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바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ES6로 코드를 짰지만 얼마든지 ES3나 5나 다른 버전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IE11 같은 브라우저 지원이 되죠. 아무튼 이런 지금 JS의 변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히 폭발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진영이 진화하고 있다는 게 사실 지금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기까지 한 얘기 이미 익숙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자바스크립트에도 버전이 있었어? 나는 자바에만 뭐 .NET에만 C샵에만 버전이 있는 줄 알았는데 JS에도 버전이 있다는 게 처음 아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바스크립트에도 버전이 있고 현재 이미 ES6는 뭐 더 이상 이게 뭐 포환성 문제라고 하기도 좀 어려울 만큼 많은 브라우저가 특히 사파리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ES7을 넘어서 ES8까지 스펙이 제정된 상태다. 이게 첫 번째 이 프론트엔드 생태계 변화의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오면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도 있었어요. 분명히 아까 잠깐 제가 장표 보여줬지만 10년 정도 그 자바스크립트의 생태계 발전에 약간 중세 암흑기와 같은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자바스크립트가 갑자기 이렇게 발전하게 됐을까요? 혹시 왜 그런지 답을 알고 있거나 혹시 뭐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냥 자리에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부족하지만 제가 발표를 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왜 JS가 2011년 그렇게 갑자기 2015년 ES6가 나오고 막 7이 나오고 막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제가 책에도 적어놓지만 제 책에 장사는 아니지만 부록을 한번 꼭 사신 분들은 부록을 하지 않는데 부록을 꼭 읽어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장 안 봐도 부록에 방금 한 내용들 다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드.js 때문인 것 같아요. 노드.js가 있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약간 부활했다고 할까?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 노드.js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얼마 전 제가 개인 페북에다가 한번 공유한 적 있었는데 노드.js는 새로운 언어가 아닌 건 아시죠? 노드.js는 절대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이에요. 근데 이게 왜 어째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의 발전을 가져왔을까요? 노드.js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겠지만 물론 여기 링크 옛날 그림이긴 한데요. 여기 이분이 만드신 그림이에요. 사실 노드.js는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실행하는 거 똑같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서버에서 원래 갖고 있던 자바스크립트 실행할 수 있는 VM인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V8 엔진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사실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VM도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뭐 AJAX 콜을 한다든지 셋 타임아웃을 건다든지 이런 모든 비동기는 브라우저의 스펙으로 따로 이벤트를 돌리는 엔진이 있거든요. 그거를 서버에서 동일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 libUb라는 C 라이브러리예요. 이 비동기 라이브러리를 갖다 붙여서 만든 게 노드.js에 불과해요, 사실은. 근데 왜 JS에 영향을 줬을까요? 설명을 한번 그림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가 익숙해서 자바를 자꾸 비워드릴 것 같은데 자바 같은 경우는 OS가 있겠죠. 사실 .NET도 비슷합니다. .NET은 CLI가 있을 거고 자바는 JVM이라는 버추얼 머신이 있고 사실 그 위에 저희 자바 코드를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를 바꾼 다음에 실행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OS에서 돌아가지가 않아요. 일단은 브라우저 OS에 비견할 수 있는 게 브라우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브라우저 위에 각각의 제조사가 구현하고 있는 뭐 V8이라든지 게코라든지 뭐 요즘에 파이어폭스는 서버라는 이제 엔진을 좀 쓰려고 하고 있는데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이제 엔진을 쓰고 있고 거기 위에서 JS 코드를 이제 컴파일해서 쓰는 동적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를 벗어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당연하게 자바스크립트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아니면. 하지만 노드.js를 만들게 되면서 OS 위에 V8 엔진을 얹은 노드.js를 쓰고
JS 코드가 동일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우리는 브라우저가 아니더라도 마음껏 내 로컬 컴퓨터, 뭐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코딩을 짤 수 있게 된 거죠. 코드를 짤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게 가장 큰 자바스크립트 생태계 변화의 핵심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각 언어별로 얼마나 많은 뭐 라이브러리 또는 패키지 모듈들이 증가하고 있는가의 추세인데요. 물론 양의 증가가 질의 증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 npm이 자바스크립트 진영의 이제 패키지 관리자인데 뭐 압도적으로 사실 현재 나오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할까? 패키지 수가 JS 진영이 제일 많아요. 지금 뭐 물론 이제 연 단위가 하지만 이거 길게 봐도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가장 활발하기도 합니다. 물론 쉬워서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양의 질을 잠보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노드.js의 등장과 또 이 노드 패키지 매니저 npm이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되고 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이거였거든요. 노드.js의 등장으로 JS가 생태계가 넓어지고 더 이상 브라우저가 아니라 서버나 어쨌든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서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이쯤 되면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아. 자바스크립트 생태계가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도 사실 따라가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림, 백그라운드 그림이 올해 아마 몇 개월 전에 그 스마트 스터디의 그 CTO 분이 왜 이렇게 요즘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려면 공부해야 될 게 많아라는 투덜거리는 그 영어 글을 한번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게 제가 여기 링크는 못 걸었구나. 거기에 나온 건데 뭐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려면은 ECMS6 아까 말한 2015 알아야 돼. 그거 알려면 바벨도 알아야 되게. 뭐 요즘에 또 모듈 나와서 웹팩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뭐 앵귤러, 리액트, 옛날에 뭐 리콰이어드스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아서 나 오랜만에 JS 좀 공부하려고 했더니 정말 힘들다.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힘들어. 사실 이게 지금 JS 쪽을 이제 새롭게 다시 오랜만에 시작해보고 싶거나 프론트엔드를 공부하려고 했을 때 아마 가장 많이 드는 지금 여러분들 심정일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동일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또 앵귤러를 공부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운 여름에 오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할 게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기울을 덜어드리려고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요것도 이제 이 그림은 제가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림을 막 그려놨길래 링크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도구 또는 툴들이 자바스크립트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저희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툴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많긴 많죠. 근데 이런 툴들을 사실 하나하나 알아야 되나? 사실 그렇진 않고요. 앵귤러에 관련해서도 사실 그렇게 알아야 될 것들이 많진 않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쉽게 그나마 분류해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어요. 이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뭐 한계도 있고 제 역량도 딸리고.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 앵귤러를 알아야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가볍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패키지 관리 도구예요. 사실 자바나 뭐 단넷을 쓰거나 뭐 어떤 랭귀지를 쓰든 대부분 그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자바라고 하면 뭐 메이븐이나 그레이들이 있겠지만 자바스크립트에는 주로는 사실은 지금 npm과 얀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제가 히스토리를 언급하려고 이 바우어랑 가져왔지만 요거는 이제 CSS를 포함해서 다 쓰는 패키지 관리자인데 지금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프론트엔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안 쓰는 것 같고 어쨌든 외부 라이브러리를 땡겨다 쓰려고 할 때는 이 npm과 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해본다. 그럼 npm과 얀을 이제 꼭 한 번씩 보고 오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알고 가야 돼요, 사실은. 요거는. 두 번째는 뭔가 빌드를 하거나 뭔가 컴파일 하거나 어쨌든 자동화하는 관련된 도구들이 있거든요. 뭐 사실 그것도 JS 중에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 몇 개 대표적인 걸 골라본다면 한 요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트니, 걸프니, 요거는 이제 스캐폴딩 하는 툴인데 여우맨이니 npm도 일부 그런 것처럼 하니까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앵귤러든 리액트든 뷰제이스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뭐 난독화를 하고 미니파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얘네들을 사용해서 하지요. 그런데
사실 또 여기서 그런트도 요즘엔 또 안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이 오픈소스 쪽에 더 이상 커밋도 없고 요즘엔 걸프를 많이 쓰는데 그나마도 걸프도 요즘에 또 이제 안 쓰고 npm만 가지고 쓰는 추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이건 아마 현업에서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 더 잘 하실 것 같고요. 중요한 핵심은 자동화나 이런 내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뭔가 빌드를 하거나 특정 작업들을 하기 위한 이런 태스크 도구들을 쓰게 된다. 아까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분류해보고 싶은 게 아까 잠깐 모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이제 너무 스펙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호환성을 지켜나갈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 앞에서 나온 게 뭐 바벨이라든지 또 이제 타입스크립트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앞서 요거는 이제 커피 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사용하기 어렵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게 쓰기 위한 여러 랭귀지들이 나오는데요. 얘네들이 엄밀히 말하면 요건 랭귀지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은 똑같이 결과물은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해주는데 우리한테 개발자가 편안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뭐 전처리 도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적어도 앵귤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큰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리액트나 뷰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런 패키지 관리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뭐 그런트니 걸프니 npm이든지 일정 정도의 자동화하는 도구들이 필요하게 되고 사실은 이걸 안 쓰고 나는 쉘을 쓰겠다, 파이썬을 쓰겠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다만 프론트 개발하시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익숙하고 그 익숙한 걸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도구들을 쓰는 것 뿐이지 이런 자동화 도구는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앵귤러 같은 경우는 그 컴파일하는 것 내부에는 바젤이라는 자체 구글 거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런 전처리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요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그 구글 독스로 여러분들의 그 사용하시는 언어 환경 봤을 때 자바가 어쨌든 많았거든요. 저도 자바를 쓰고. 그래서 아주 러프하지만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이런 발표를 뭐 전 직장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한 4-5번 했는데 제가 비유를 자바로 드니까 다들 금방금방 쏙쏙 이해하시더라고요.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빌드를 하거나 배포를 할 때 쓰는 자바스크립트에는 뭐 npm, 걸프, 그런트가 있다면 자바에는 우리 배포 CI 툴인 젠킨스가 있겠죠. 뭐 그렇게 러프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바 개발자분들은. 그리고 의존성을 관리하거나 뭐 빌드할 때 컨피규레이션 설정하거나 뭐 빌드 페이지별로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라면 npm이 안을 쓰는데 자바라면은 우리들 되게 익숙한 메이븐인지 뭐 그레이드인지 IB 이런 걸 쓰게 되고요. 대충 감이 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그 엔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뭐 V8이니 개콘이 서버니 이런 엔진이 있는데 뭐 자바는 저희가 알고 있는 JVM을 쓰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정확한 툴의 사용이 100% 매칭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자바 기반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자바스크립트 쪽에 너무 도구가 많아서 뭘 공부할지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를 수 있는데 대충 이런 툴을, 이런 장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고 싶은 마음이 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죠. 너무 알아야 될 게 그래도 많아요.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사실 또 아니에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남아있어요. 모듈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듈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코드를 만들고 그 결과물을 하나로 패키징을 해서 독립적인 스코프로 배포를 하거나 또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이 모듈화하는 또는 뭐 패키지화, 컴포넌트화하는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그간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런 게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왜냐면 사실 필요도 없었어요. 브라우저에 그 뜬 페이지 안에서만 그 스코프 안에서만 실행되는 언어였기 때문에 패키징과 이런 컴포넌트화, 모듈화 자체가 불필요했었거든요. 하지만 노드.js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서버에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이런 모듈화가 당당히 필요했는데 그간 자바스크립트 진영에서는 이 모듈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뭐 커먼.js라는 게 가장 제일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AMD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의 구현체가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뭐 require.json 이런 걸 쓰면서 일부 모듈화하는 노력들이 있었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
언어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게 바로 ECMA 스크립트 2015, 소위 ES6라고 불리우는 녀석이 나타나면서 언어에서 모듈을 드디어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에서 모듈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앵귤러가 쓰고 있긴 한데 이 모듈들을 하나의 파일로 쭉 말아서 패키징을 하는 뭐 웹팩이니 롤업 JS니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겠지만 요즘은 아직은 웹팩이 좀 대세이긴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근데 사실 요 얘기만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네, 요 링크를 아마 제가 이거 발표 자료가 어쨌든 공유가 될 텐데 들어가 보시면 요 첫 번째 게 커먼JS 이야기, 두 번째 게 AMD 이야기, 세 번째 게 딱 웹팩 이야기예요. 네이버에서 되게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개발 블로그에 이걸 보시면 어떻게 JS 진영에서 모듈화를 하려는 노력들을 진행해 왔는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드디어 이 ES6의 모듈 스펙이 들어오면서 JS 진영에도 표준으로 코드를 컴포넌트화하고 패키징할 수 있는 게 가능해졌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잠깐 그 장표를 보면 대략 뭐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스펙들이 이런 이제 뭐 그림 관계를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요것도 요 링크 가보시면 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래 이제 커먼JS 시작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게 AMD고 이 AMD의 구현체를 requireJS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말기에서 브라우저 리파이라든지 또 있고 앵귤러 아마 매뉴얼 혹시 온라인 가서 보시면 그 앵귤러의 모든 예제는 시스템 JS로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실제 프로덕션을 쓸 때는 이제 웹팩을 쓰고요. 뭐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하여튼 알아야 할 게 많다는 게 사실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JS는 저도 사실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저도 막 이렇게 모든 이슈를 팔로우업해서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내용이 많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앵귤러를 알아야 되면서 세 가지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첫 번째는 ES6, 자바스크립트의 스펙의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노드.js가 그 ES6, 자바스크립트 진영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 세 번째는 이런 JS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환경 도구가 너무나 많은데 적어도 앵귤러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가 패키지 매니저. 근데 보통 npm이나 요즘에 얀을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 도구. 물론 저희는 이따가 데모 간단하게 예제를 보여드릴 때는 앵귤러 CL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지만 뭐 그런트니 걸프니 npm을 사용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뭐였죠? 저도 헷갈리네. 네, 이런 타입스크립트, 앵귤러는 타입스크립트 쓰는데 이제 다양한 JS 스펙을 브라우저마다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전처리기 또는 뭐 컴파일러.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컴파일러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고 보긴 해요. 왜냐면은 컴파일은 사실 결과물이 아예 새로운 언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얘네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트랜스파일러? 똑같은 뭐 타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언어를 JS로 변환해 주는 거긴 한데 뭐 그런 표현이 맞긴 한데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도구가 앵귤러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게 이 첫 번째 발표의 핵심이고요.